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대치 끝에 자정이 넘어가면서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더 천천히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자리도 거센 기싸움 속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총장 후보자 청문회 보겠습니다. 이게 김호수 총장 후보자와는 관련이 없는 발단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관예우 말하면서 예전에 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대리수술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녹취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걸 얘기했더니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 상황은 내가 나중에 수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공방이 치열하게 오가면서 조수진 의원 얘기도 나오고 같이 팔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얘기 나오면서 결국에 저녁 7시부터 5시간 동안 12시까지 안 들어오면서 끝나버렸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자정이 넘어서 자동으로 산회가 예.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속개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참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청문회할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쟁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예. 기생충학자가 뜬금없이 참고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이라고 해도 저는 질문은 날카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저는 이제 김호수 후보자의 그 라임 옵티머스 이 수사 변론 맡았던 부분들 예. 변론 직접 맡지는 않았다, 수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전에 법무부 차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로펌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있었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야당도 흔히 아는 우리 유상범 의원이라든가 김도읍 의원 같은 이 검찰 출신 맹장들이지 않습니까? 보통 청문회나 이 국정감사하면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분들인데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같은 검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20년을 해도 발전하지 않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국민들이 국회의원 필요 없다 소리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저도 한숨을 지으면서 봤습니다. 네. 보는 사람 이제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는 청문회였던 것 같거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어이가 없었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단순히 여야의 정당의 문제, 한 당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네. 국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만 예. 이제 청문 요청이 제출된 게 지난 7일에 제출이 되어서 예. 20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하니까 어제 12시가 밤 자정이 산회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7시부터 해서 5시간 동안이나 청문회 본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동료 야당 의원에게 상처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물리적인 마찰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5시간을 허비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청문회가 끝마무리가 이렇게 허지부지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용범 의원이 어제 김용민 의원이 예. 이거를 동료 의원의 녹취록을 네. 청문회장에서 공개한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요. 시간상으로도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발에 가까운 걸 했거든요. 예. 이건 해당 의원이 굉장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일 날 그걸 받았으니까 네. 어젯밤 12시까지 다시 결정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청와대로. 근데 못 보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다시 야당은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청문회를 다시 열자 이렇게 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질까요? 보통 청문회가 기일이 자정이라 하더라도 예. 차수 차수 변경을 여야 간에 간사가 합의를 하면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이 자정 5분 전에 예. 차수 변경 요청을 했는데 사회를 받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5분 전에 차수 변경 요청이 있을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해서 옥신각신했고요. 네. 어제 조수진 의원이 문자 메시지 내용과 관련해서 한 말에 의하면은 박주민 의원이 조수진 의원에게 죄송합니다. 네. 조수진 의원에게 차수 변경해주면 인사 청문회 경과 보고서에 동참하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얘기고요. 이게 지금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만드는 데까지 3일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될 일인데 이거를 그냥
법사위원도 해줄 수가 없다. 뭐 박주민 의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지금 뭉개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이 뭉개면은 야당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밀려가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예. 네. 파행 전에 진행됐던 전반적인 청문회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라임 사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등 이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라임 옵티머스 관련 이제 로펌에 적을 두고 있었다 이야기인데요. 뭐 예.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는 법조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보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이 로펌에 한 1년 반 정도 근무하면서 뭐 16억씩 받기도 하고 뭐 예. 그런 경우 있는데 이 정도 돈은 뭐 큰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도 뭐 크게 질책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저는 뭐 일반 서민의 생각으로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바로 로펌에 가는 것 자체도 좀 저는 부적절하게 느껴지고요. 더 확대 해석하자면은 윤석열 총장 같이 전직 검찰총장을 한 분들이 정치를 하겠다든가 또 다른 어떤 그 일을 하겠다는 이런 것 자체도 저는 고위공직자 분들의 처신으로서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장기적인 과제이겠지만은 이 한국 사회에서 고위공직자 한 사람들이 기재부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련된 이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속에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제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업무를 하는 도중에도 예. 자기의 이 퇴임 이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립성이라든가 정당성이 저는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청문회 뭐하러 하나 싶었거든요.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뭐 수사 중이라서 말 못하겠다, 재판 중이라서 말 못하겠다, 예. 뭐 심지어는 영업 비밀이다. 영업 비밀이라는 맥락은 이겁니다. 라임하고 옵티머스 변론을 위해서 검찰청을 방문해서 변론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로펌의 영업 비밀이라서 말 못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보고 안 받았다. 법무차관 때 라임 사건 보고 안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예. 본인이 라임 사건이 수사가 확대된 게 지난해 2월이고 네. 본인이 4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예. 라임 사건의 수사가 확대되고 난 뒤에도 2개월 동안 법무부 차관에 있었고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9월 달에 로펌에 들어가서 라임 사건을 수임했다는 건데 총 22개의 사건을 수임하고 그 중에서 5개가 라임하고 옵티머스요? 예, 옵티머스 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피해액만 2조 1천억 원 정도 되고 네. 5천 명의 서민들이 극단적인 피해를 본 사건인데 본인은 그때 법무차관 때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나는 그게 관여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또 뭐 내가 변호사를 하면서 서민의 애환을 알았다.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을 어제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실정법 위반의 의혹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라든가 기본적 염치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였고 어제 청문회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할 것 같으면 인사청문회법을 왜 만들었으며 왜 이거를 지루하게 이렇게 가져가는지 예. 그냥 임명해버리면 되지. 어차피 안 되면 31번째고 2번째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어요. 청문회가 계속 이어질수록 이렇게 청문회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나오고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일면 공감합니다. 예. 라임 옵티머스 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파헤치고 거기에 대해서 따졌어야죠. 네. 뭐 저는 그 후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뭐 잘 적절치 않았다 뭐 이야기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은 예. 여야 의원들의 태도가 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속에서 또 핵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한 것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 네. 외적인 걸로 다투다가 이 청문회가 불발된 거 아닙니까? 예. 뭐 저는 저도 여당에 당직을 오랫동안 했었지만은 여당 의원들도 그런 거 좀 잘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김부겸 총리 청문회 때 네네. 박재호 의원이라고 그분이 김부겸 총리의 여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알기로 예. 김부겸 의원과 개인적 친분도 아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벌칙금 문제를 막 따끔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여당이라도 그런 거 지적할 건 지적해야 예. 되지 감사듯이 할 거면 청문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두 분은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야당이 혹시 제기한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니까 예. 뜬금없는 다른 걸로 싸웠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고 법조인이 아니니까 잘 네. 모릅니다. 그러나 이 라임 옵티머스 문제 법조인들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정관인지 정관 예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야죠. 네. 조금 전에 그 주호영 의원과 인터뷰에서 김호수 총장 후보자는 부적격 중에 부적격이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점이 가장 큰 부적격 요인일까요? 법치의 파수꾼으로서 자격 요건이 저는 가장 부적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학의 차관의 불법 출금에도 연루가 사실됐고요. 네. 본인은 부인했지만 작년에 조국 사태 때 윤석열 총장이 그 조국 전 장관 비리와 일가족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 지휘를 할 때 조국 윤석열 총장을 빼고 특별수사팀을 꾸리자는 건의를 한글로 대통령의 한글로 혐의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4월에 그만둔 이래로 뭐 건감원장, 무슨 뭐 감사위원, 뭐 국민권익위원장 관련된 뭐 관직이 나올 때마다 하마평이 올랐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와 대선의 과정에서 법치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될 분이에요. 예. 이런 친정부적이고 편향된 인사가 지금 검찰총장을 맡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 자체를 상당히 위태롭게 만든다. 이게 예. 제일 결격 사유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라임하고 아까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됐던 네. 서민 피해 사례들을 뭐 도덕적 불감증으로 사건 수임을 맡아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측면들 예. 그것도 큰 제가 볼 때는 결격 사유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말했던 그 김호수 후보자가 요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을 빼고 꾸리진 않았다 확실하게 말한 점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인은 말을 어제 했으니까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말씀하신 라임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네.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저는 뭐 반대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오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수사와 수사 지휘의 중립성의 문제지 이분이 다른 공직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정부 인사를 이 정부에서 인용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총장이라는 자리가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행정의 총괄자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역할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가 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조국 장관 수사 당시에 특별 따로 수사본부를 꾸려야 했다고 하는데 거의 본인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방법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임명될 때 조국 중무수석이 끝까지 방해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감이 작동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뭐 다른 다양한 안을 내놨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정치적 중립성에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감사위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사원장이 뭐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를 가지고 이분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 이제 속개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채택이 안 되면 임명 강행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낱낱이 파헤칠 생각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낱낱이 파헤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금방 라임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좀 파헤쳤으면 네네.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파헤치고 싶은 의향도 없고 다만 뭐 정쟁을 할 만큼 했고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 청문회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대통령이 이 송부제 요청이죠. 재송부 요청이 아니고 송부제 요청하고 뭐 이런 제가 봤을 때는 과정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보시나요? 임명에 대해서. 어제 청문회가 있기 전에 언론에 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사망 직후에 검찰 수사 관련 한 내용을 그 검사들을 수사팀 검사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김우수 전 전 법무차관이 그 당시에 그 검사들을 격려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 2%에 올렸다라는 네. 게 언론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그 민주당 내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다든가 친문 핵심에서 혹은 친노 핵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걸로 저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의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한 사람도 질타한 사람이 없었고 친문 친노 진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권 전체가 단일 대우로 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임기를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친문 성향의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새로 고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걸로 보여지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친문 핵심들, 친노 핵심들도 딴지를 걸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가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회동이라고 하는데요. 뭐 화합과 조화를 위해서 식사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했을 때 비빔밥을 나눴다고 하는데 뭐 비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어제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비빔밥 잘 먹고 이제 밥상머리 앉아가지고 좀 예의 없는 모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YS DJ 뭐 이런 시절에 이 청와대에서의 영수회담 이런 걸 보시면요. 네. 사전에 합의할 것은 합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질문할 것은 질문되어 있고 조율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예. 뭐 이걸 뭐 정무수석 탓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물론 뭐 오랜만에 모인 자리니까 야당 그 대표들이 충분히 할 말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예. 최소한의 정리도 없었다. 그리고 최소한의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보고한 것에 대한 표현이 칭찬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떤 뭐 고생하셨다 이 한마디 덕담조차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마가다를 넘어서서 국가의 지도자 까민지도 진짜 참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네. 어제 그 큰 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뭐 성과를 이제 알려주고 당끼리 잘 협력해서 정부와 함께 이끌어 나가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야당 쪽 인사들은 아까 그 글을 본 것처럼 좀 많은 그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자리가 됐네요. 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따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왕에 만났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갑갑해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어제 나온 게 뭐 백신 스와프 문제, 네. 그다음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관련된 문제,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 세금 폭탄에 관련된 문제를 야당의 지도자들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나 아무 대응이 없으셨어요.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청와대 발로 나온 게 소통의 중요성을 알았다.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자. 이거는 대통령 되시고 난 그 해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당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의미 있는 무슨 성과를 내거나 예. 혹은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하신 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인데 예. 최고 지도자가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어제 조율이 없는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어제 조율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제를 정무수석이 사전에 조율하고 최소한의 아무리 낮은 단계의 것이라도 한두 가지는 예. 합의사항이 나오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검토해서 밑에 지시하겠다고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네. 서로 그냥 자기 얘기만 뭐 당신은 얘기해라 나는 듣겠다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런 식의 여야 대표 대통령과의 면담은 국민들에게 아무 희망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거든요. 계속 똑같은 형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정 협의체를 그 예전에부터 계속 그 대통령은 제안을 했고 그 야당이 안 받아준 적도 꽤 있던 것 같은데 그런 지금 말씀이라면 계속 처음에는 그 대통령이 잘 받아주지 않더라도 자주 계속 만나다 보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라는 생각이 야당이 드는데. 안 받아준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8월에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셨어요. 네. 그리고 2018년 11월에 국정상설협의체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란 이름으로 또 만나셨어요. 네네. 그때도 대통령께서 3개월에 한 번씩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8월이든 11월이든 전향적인 게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그냥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소통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벤트로서 쓰셨고요. 네. 어제 만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만난 게 작년도 2월에 만나신 겁니다. 작년도 2월에도 만나는 신용만 하셨지 거기서 아무런 합의가 안 나왔습니다. 예. 언론에 나오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잠깐이라도 따로 대통령을 면담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잠시라도 김기현 대표하고 1대1 미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섞인 기사도 나왔거든요. 네. 역시나 그것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벤트성
행사가 계속 가는데 야당이 누가 거기에다가 진정성을 갖고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야정 협의체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아니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태도로 나오는데 아무리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말이 우리 흔히 예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3박 5일 동안 잠도 못 주무시면 갔다 와서 고생하셨는데 예. 참 뭐 좋은 성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미진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놓고 뭐 딴소리를 해대면은 누가 여기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좋은 이야기를 또 응대를 할 수가 응대 자체를 할 수 없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계속 야당에서 문제 삼는 44조 기업이 투자 문제. 대한민국 기업이 돈 안 되는 일에 쓸데없이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이 기업이 투자한 것은요, 흔히 하는 말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 경제라는 부분에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외국에 대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겁니다. 기업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소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소프라는 게 뭡니까? 대출서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허브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허브는 직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성과를 더 낸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대놓고 막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내용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예. 야당 지도자들의 태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국민의 안산물을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예.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8명의 후보 가운데 이제 5명이 본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올라가게 될까요? 그걸 저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진출자를 특정할 수는 없는데 네. 뭐 이심전심으로 대충 짐작들은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하는 예비 경선이라는 것은 투표가 아니고 다 여론조사입니다. 네. 50대 50인데 당원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1000샘플, 예.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1000샘플, 2000샘플을 여론조사 2개 기관에서 하니까 4000샘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50%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직접 투표 행위가 아니라 여론조사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투표하고는 경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 제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보는 판단의 그러니까 관점이 뭐냐면 예. 지금 언론에서 나온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그런 그 신진들의 상승세가 당심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당 내외에도 다 답답해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당원 명부가 공개된 게 그저께 저녁에 아마 각 후보 진영에 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부터 아마 각 그렇군요. 후보들이 여론조사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후보 캠프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하루 이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예. 제가 추측을 하면 중진 3명에 신진 2명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성함은 특정은 예. 못합니다. 예. 그 정도면 거의 특정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할까요? 일단 국민의힘 저는 신진 3명의 중진 둘로 예상했습니다. 3, 2, 2, 3 이 정도군요. 예.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대표 경선룰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의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유경준 의원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좀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은 이해가 가요. 뭐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은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당원 50%, 일반 국민 50% 할 때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전국적으로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세대별 편차도 크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세대별 편차에 맞게 샘플 수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하고 2030 세대가 비교적 비율이 적어진 건데 이거를 잘못됐다고 근본적으로 바꾸라 그러면 그럼 그게 일반 여론조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당원조사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따로 분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 중도 확장 전략의 측면에서 우리 그 국민의힘이 가진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해서 적정한 가중치가 필요하다. 예.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라면 요번에 이제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보정을 해볼 수 있죠. 호남을 조금 더 늘린다든가, 예. 2030을 조금 더 늘린다든가,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박진영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경선 네네. 얘기인데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돌풍까지 일으키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에서 전재수 의원은 부럽다 저런 흥행이 이렇게 언급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최근에 뭐 유승민계냐, 박근혜계냐,
뭐 이명박계는 이렇게 네네네. 계파 싸움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개파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감옥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서 만들어지는 개파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뭐 정치 발전에 좋지 않죠. 예. 개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치와 노선 그리고 정치를 추진하는 행태로서 이렇게 구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저는 뭐 강성 개혁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누구의 친분 관계로서의 줄 세우기용으로 활용한다면 이것은 뭐 정치권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최고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차하면은 이 중진들이 내놓는 이 개파 논리에 이렇게 개파가 상대를 역공격하는 것조차도 예. 한편으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같이 발이 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정세균 전 총리가 본인의 그러니까 장유유서 발언과 관련해서 거기만 딱 문구만 띄어서 보도를 네네네. 해서 네네. 좀 아쉬움이 많다 다 해명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대표는 예. 국민의힘 예. 내에 장유유서 권위주의적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네. 이준석 대표가 그걸 맞받아치는 것까지도 잘해서 예. 그걸 돌파하는 게 혁신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데 예. 이 정세균 대표가 민주당의 또 대권 주자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그걸 또 살짝 비틀어서 비판을 하니까 네. 더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갔는데요. 사실은 장유유서라는 단어가 좀 요즘 서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단어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당 대권 주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 증세 없이 가능할지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기본소득을 보는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증세가 아닌 복지 정책을 조정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뭐 논쟁들은 이 기본소득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인 부분에서 남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저기 이렇게 후발 주자처럼 따라가고 있는 다른 이제 묵직한 뭐 총리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통일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좀 거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어때요?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계속 부동산 특위가 있으면서 네. 논의를 하고 5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그 도출안을 내놓겠다라고 언급했는데 지금은 거의 재산세와 관련해서만 얘기가 거의 마무리가 된 그렇죠. 건가요? 재산세 부분은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과연 그렇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까라는 뭐 당내 비판은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건 역시 저는 한편으로 전략적으로 보면요. 이게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해결하는 과정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뭐 별로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해결 안 되면 전환하라 그러거든요. 딴 이슈를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부동산 문제를 꾸준히 노력한다는 것은 저는 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 다른 이슈와 의젠들을 찾아내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먼저 이제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거의 12억까지 다 뭐 재산세 네. 뭐 종합 예. 다 올리기로 한 거죠. 지금 그럼 민주당의 지금 예. 과정 입장에선 민주당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당의 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네네.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딱 옛날 말에 일모도원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갈 길은 멀었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등짝에 지고 있는 짐은 무겁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6월 1일 날이 공동주택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일입니다. 예. 그 6월 1일 날 매겨진 기준을 근거로 해서 재산세는 7월하고 9월 두 번에 나누어서 절반씩 각 가정으로 고지서가 가고요. 네. 11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가 또 각 그 종부세 대상들에게 갑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년 3월 9일이 대선인데 7월, 9월, 11월 2, 3개월마다 세금 고지서가 국민들을 각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지금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민주당 내에 부동산 특위 김진표 의원이요. 예.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완화를 해야 되는데 친문 핵심들이라든가 청와대 기류는 안 된다 이렇게 나가니까 일단 당장 돌아오는 재산세만이라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7월, 9월 날 돌아오니까. 재산세 조정해놓고 난 뒤에는 종부세는 나중에 혹시 행편이 되면 한 다음에 소급 적용하든지 다시 환불하든지 하면 된다는 작전을 짜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발바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법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기에 민주당 그 부동산 특유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뭐 종부세 이런 논의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다주택자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들 문제 이런 그 민주당의 기본적인 성향에 맞는 부분들부터 해결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예. 과거와 달리 이제 강남 3구에서 당선된 의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의견이 좀 다양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지면서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이건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세금을 낮춰준다는 것에선 역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문제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